3장에 이어서 4장 역시 박성현 주필께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야, 정말 우리나라 그 엄청난 발전을 했죠.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과격하고 가장 빠른 발전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저 봤던 나라에서 먼저 주던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동네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상위공인들. 상인구인도 많고 실제로 이렇게 깡통 하나 들고 밥을 갖다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적어도 밥 먹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역앞에 노숙자 이런 분들 참 안 된 분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은 적어도 밥을 굶지는 않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요. 노숙 상태에서도 일단 물리적으로 밥은 안 굶으시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해왔는지가 제 4장에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교학사 교과서가 1945년 이후 역사를 다루는 제6장 중에 네 번째 꼭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그 전번 강의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거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발전 속도의 한 대여섯 배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발전이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과연 지난 40, 50년 혹은 60, 70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짧은 지면에서 모두 설명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장점은 지면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짚어야 될 가장 중요한 꼭지들,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는 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루게 될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라는 이 네 번째 그 절에 있어서 이거는 교학사 교과서는 다시 네 개의 소주제로 이걸 다루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즉 1945년 이후에 지난 70년간의 세월 동안 그 세계 경제 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우주 속에서 혼자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역 의존도가 거의 95% 이렇게 됩니다. 저희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 무역 국가들밖에 없어요. 중개 무역하는 것들이요. 근데 저희는 자기 자신의 생산 기반,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역 의존도가 95% 이 정도 되니까 이거는 세계 경제와 아주 직결돼서 서로 융합된 경제 체제거든요. 따라서 역사 교과서에 국사 교과서에 전후 지난 70년간의 그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세계 경제 체제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같이 다뤄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어떤 문맥 속에서 성립되고 발전해 왔는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점이 이 교학사 교과서의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전후 세계 경제체제 어떻게 바뀌어왔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를 전후 세계 경제는 70년대 이후에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 주제죠. 그 다음에 전후 세계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본격화된 1990년경부터 다시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걸 또 다뤄요. 그리고 나서야 한국 경제의 변화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가 이 체제를 제대로 잡은 거죠. 이걸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류 역사에서 지난 20세기에 지난 70년 동안 일어났던 일, 즉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정말 인류 역사의 한 챕터를 구별하는 그런 거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첫째는 1948
48년에 이제 가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거든요. 여기 교과서에도 그게 나오지만 가트 이전에는 세계 시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국이 지배하는 경제권, 인도 같은 데에 독일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사업을 못합니다. 또 독일이 지배하는 경제권에, 동구권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다니거나 비슷한 그런 경제교육활동에 규칙이 적용되고 비슷한 법률이 적용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었어요. 불과 70년 전, 그 이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에서는 그러질 않았다고요. 이거를 물꼬를 튼 게 1948년에 만들어진 가트입니다. 이 교과서에 이 부분의 첫 번째 설명되는 게 바로 이 가트와 같은 세계 경제 체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계 경제 체제는 이제 1995년에 WTO로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세계 무역기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가 1948년에 만들어져서 그게 점점 강화돼 가지고 1995년에 한 50년쯤 지나서 그게 세계무역기구, 즉 지금 우리가 보는 WTO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잠시 좀 나쁘끄러운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WTO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가입하게 되죠. 우리가 왜냐면 가트 가입국가니까 당연히 WTO 가입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입하게 되니까 이른바 진보운동권, 사실 진보도 아니죠. 진보운동권이 당시에 얼마나 황당한 일을 저질렀냐면 WTO 협상이 시작된 곳이 우루과이거든요. 그래서 우루과이 대사관에 화염병과 죽창을 들고 가서 시위를 벌였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당시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WTO 체제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트에 의해서 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수출 경제를 했고 또 WTO에 의해서도 우리가 덕을 많이 보고 있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나라죠.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시장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세계경제체제의 총화이자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이 책은 두 번째로 이 세계경제체제라는 개념을 소개한 다음에 이 세계경제체제가 1970년대 이후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석유파동을 계기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 정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로 발전하게 돼요. 1970년대 이후에 세계경제체제가 우리가 보는 상용 인터넷이 등장한 게 1995년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는 바로 2000년경부터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변해가죠. 이 인터넷은 왜 등장하게 되냐면 인간이 경제생활을 하는 방식, 즉 부를 만들고 그걸 분배하고 그걸 교환하는 방식이 점점 더 인간의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경제체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구조 자체가, 즉 세계 경제체제의 경제구조,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의 경제구조 자체가 1970년 이후로 급속하게 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식, 정보,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것을 이 책은 짧게 그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79년에 중국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택동이 죽은 지 3년 후인 1979년에 개혁 개방으로 돌았고요. 또 중국과 전쟁을 거쳐요. 1979년에 중국과 베트남, 공산 베트남 사이 두 공산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합계 1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양쪽에서. 참혹한 전쟁이었는데 그 후에 베트남이 중국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1982년부터 친서방 개혁 개방으로 돕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동구권이 전부 개혁 개방, 자유화, 민주화 바람이 불죠. 그래서 1989년에 베를린 장벽까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991년에 소련이 스스로를 해체하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함께 또 동구권의 지금 여러 국가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뭐 이런 벨라루시 이런 거 다 그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소련 해체 때.
그리고 나서 러시아로 재편이 되죠. 소련이 주변국을 전부 독립해서 해체시키고 러시아만 남기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공산 전체주의 국가는 북한 하나만 남게 돼요. 즉 23년 전인 소련 해체 이후로 단 하나 남아있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북한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1989년 동구권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 초에 소련 해체 이후에 세계 경제체제가 급속하게 한 번 더 발전하죠. 그리고 드디어는 진정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WTO에 직간접으로 관계하는, 세계무역국가에 직간접으로 관계하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1904, 5년을 기준으로 WTO 가입국이거나 가입 대국이 아닌 나라는 북한 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쿠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교학서 교과서의 제4장, 그러니까 제4절,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는 그 4절의 첫째 꼭지, 세계경제 구조의 변동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 즉 세계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지식기반 문명, 즉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가 중요한 그런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해서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이 등장한다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짧은 지면 안에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제시한 교과서는 교과서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계경제체제와 현대문명이 이렇게 지난 5, 60년간 변화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인의 위대함은 세계경제체제와 현대문명의 이 같은 급속한 진화를 바로 그 물결을 올라타서 지금은 그걸 거의 리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불과 60, 70년 만에. 그러니까 세계경제체제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어마어마하게 변화했을 때, 현대문명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어마어마하게 성숙해갈 때 대한민국은 항상 그 문명의 그 변화 추세의 최첨단에 올라타가지고 그 파도의 힘으로 성장을 이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현대문명과 세계경제체제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 과정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이 책은 그 과정을 4개에 나눠서 4개의 주제로 나눠서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는 1950년대 6.25 이후 7년간의 전후 숨고르기 과정. 정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과정 같아요. 그러나 이때의 전후 폐허가 복구됐고 이때의 교육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농지개혁의 결과에 의해서 자영농이 확산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글 읽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1960년쯤 되면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습니다. 즉 1950년대 어마어마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요. 대학의 질은 뭐 보잘것없지만 1950년대 말이 되면 대학생의 숫자가 독일의 대학생의 숫자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흔히 이승만 정부 뭐 부패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식의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얘기가 많지만 이 시기에 엄청난 기초 체력이 다져진 겁니다. 이 과정을 교학세 교과서는 간략하면서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시기는 박정희 정부의 압축 성장이 이루어지는 18년 동안의 시기죠. 요 전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의 특징은 일단 수출공업화라는 후진국 경제개발 모델이 대한민국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제시됐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최초로 현실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업화가 경공업 중심이 아니고 인프라와 중화학을 기본으로 까는 공업화라는 그러한 모델 역시 대한민국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제시됐고 박정희라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현실화된 겁니다. 28년 동안.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자조자립 정신이 농촌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됐죠. 새마을 운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을 간의 경쟁이 붙었거든요. 선의에. 그래서 더 노력하는 마을에
더 많은 지원이 갔어요. 시멘트가 더 많이 가고 자재가 더 많이 갔어요. 즉 자조와 자립정신을 증명한 사람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생산적 경쟁, 선의의 경쟁이 진행됐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기간 동안에.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서 여성이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새마을운동 조직 중에 제일 강한 조직이 부녀회 조직이거든요. 그걸 여성 조직이죠. 이 새마을운동에 아주 특이한 그 사례, 그 뭐라 그래, 효과가 하나가 있는데요. 새마을운동 전에 저희는 전 세계에서 기생충 감염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인분을 가지고 걸음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변소에서 보는 그 대변이요. 대변을 걸음으로 썼다고요.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 기간 동안에 개량 물론 재래식 변소지만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마당의 거적대미 속에서 봤다고요. 그 뒷간이라는데. 근데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그거를 시멘트로 가장자리를 만들어서 대변과 소변이 거기서 두세 달 동안 썩게 되거든요. 썩으니까 기생충알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썩은 걸 가지고 이제 그 걸음으로 썼죠. 또 마을에 도로가 포장이 되니까 흙을 맨발로 밟는 일이 줄어들어요. 도로는 최소한 맨발로 안 밟죠. 근데 그 12지장충 알 같은 거는 흙 속에서 유충이 숨어 있다가 맨발로 흙을 밟았을 때 피부를 뚫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기생충에는 그런 기생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맨발로 밟지 않게 됨에 따라서 기생충 감염률이 줄어요. 세 번째로 새마을운동 기간 동안에 전기가 보급이 되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그리고 마을에 한두 대씩 테레비가 갖춰지기 시작하니까 테레비 있는 집에 모여서 실내에서 지내게 돼요. 저녁에. 그렇게 되니까 밤에 모기에 물리지 않게 됩니다. 모기에 안 물리니까 말라리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말라리아는 휴전선과 인접된 파주 문산과 같이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말라리아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말라리아를 기생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말라리아가 기생충이거든요. 모기가 혈관에 침을 박을 때 그 모기의 침을 따라 바늘을 따라 가지고 기생충 유충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서 사는 기생충이 말라리아입니다. 아무튼 간에 새마을운동의 이 같은 그 효과에 의해서 농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자조자립 정신이 굉장히 강화됐고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요. 자조자립 정신이 굉장히 강화됐고 기생충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농촌의 소득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 경제의 이런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근본적인 이런 그 변화가 우리 사회의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는 마지막에는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지금 우리가 보는 4대 보험의 주요한 요소들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박정희 시대 이후로는 세계화 고도화 과정을 겪게 되죠. 그 과정 역시 이 책에서 아주 담담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화되고 고도화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경제는 이제 기계, 플랜트, 반도체, LCD, 휴대전화, 석유화학 이런 분야로 급속하게 확장이 되는 거죠. 고도화돼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박정희 정부 이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보다 보면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내륙의 작은 도시 피렌체를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피렌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길러냈고 미켈란젤로를 길러냈고 마키아벨리를 길러낸 데입니다. 여기가. 갈릴레오도 피렌체 묵은 사람이에요. 이 피렌체가 아무 자원이 없던 데예요. 그런데 피렌체가 14세기, 15세기 유럽 전체를 털어서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모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직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양털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수입을 했고요. 염료는 지중해 건너서 동양에서 아랍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또 피렌체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단을 만든 도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고치는 지중해 연안에서 수입을 했고요. 염료는 아랍권에서 수입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그게 모직이 됐던 비단이 됐던 자기가 가진 자기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자원은 원자재는 하나도 없는 나라가 다른 곳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피렌체의 문화와 예술과 사상이 꽃피웠습니다. 그 꽃피운 문화와 예술과 사상이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이고 그 르네상스가 현대 서양 문명을 만들어내는 요람이 됐습니다. 이 피렌체의 운명을 보면 우리 지금 한반도의 운명과 아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게 큰 차이가 있죠. 피렌체는 작은 도시고 한반도는 8천만 인구를 가진 사실상의 중형 혹은 거대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8천만 인구 가진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자, 또 이 교학사 교과서는 이 같은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에 의해서 도시화와 대중문화가 급격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2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재밌게 기술을 해요. 이거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950년대 우리 농업인구가 70%였습니다. 1995년이 되면 농업인구가 10%예요. 2007년이 되면 농업인구가 6.8%입니다. 지금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농업국가에서 지금은 선진국의 바로 문턱에 서 있는 그러한 초인류 준선진국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대중문화의 변화, 어마어마한 국민 심리의 변화가 다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올해 나이가 56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제가 20대 청년에게 우리 어렸을 때 이러고 살았어. 그때 밥 굶고 다녔어. 그때 상용국이 많았어. 그때 우리는 그때 식모라고 불렀어. 가정부가 아니라. 그런데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는 농촌이 너무 못 살아서 그냥 우리 집 딸내미 데려가서 밥만 먹여주세요. 그리고 식모를 일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월급도 안 주고 식모를 데리고 왔었어. 농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지금 청년들은 그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바로 어렸을 때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화한 사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발전을 이룬 사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 또 우리 청소년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또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들게 보이는 과거 이해하기에 교과서 차원에서 큰 문을 열어젖힌 책, 그것이 바로 이 교학서 교과서입니다. 이 교학서 교과서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에 한국의 경제사회의 발전을 다룬 그러니까 이 큰 꼭지에서 네 번째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게 갈등과 사회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니까 갈등도 바뀌게 되겠죠. 그 전에 60년 전에 갈등의 주요 원천은 지주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걸 우남 이승만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농지개혁을 해서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자, 공업화가 되고 급속하게 부가 축적되니까 이제 갈등의 근본 원천은 기업과 노동자, 근로자 그리고 사회부의 편중 이런 것이 갈등의 근본 원천이 되죠. 이렇듯 사회가 발전하면 갈등과 문제의 성격이 바뀝니다. 문제나 갈등이 없는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결국 그때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갈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또 넘어가고 그 해결에 의해서 또다시 문제와 갈등이 다른 형태로 또 등장하게 되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회의 발전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대 문명의 어떤 첨단을 달리는 사회가 됐어요. 불과 60, 70년 만에 농업사회가. 그랬을 때 우리한테 등장하는 문제는 뭐냐. 궁극에 가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교학사 교과서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것을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전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가문, 자기 대가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다 시민사회 속에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된 거죠. 불과 60, 70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개인이 돼갔을 때 무엇이 참된 개인이냐? 그 개인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 가치관, 도덕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 사회는 아직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혼란과 분열이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바로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이렇게 지금 텔레비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저나 또 이것을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청소년 여러분이나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해결해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반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교역사 교과서는 한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경제 발전과 어떠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약 한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주요 주제들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대단히 심오한 주제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짧은 지면에서나마 이 주제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큰 흐름들이 이렇게 짚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일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곱씹고 더 고민하게 되면 그때 훌륭한 성인으로 다시 또 거듭나서 성장해가는 거죠. 예. 평생 공부하고 평생 발전하는 겁니다. 그 물꼬를 제대로 텄다는 점이 교학사 교과서의 가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